임상훈의 뉴스 하청 공장. 네, 안녕하세요. 뉴스 하청 공장의 사회자 김현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오늘도 공장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상훈입니다. 네. 오늘 녹음하는 날은요, 3월 2일이고요. 오다 보니까 제가 여기 녹음실까지 올 때요, 국민대 앞을 지나서 와요. 그랬더니 오늘 개강을 했나 봐요. 3월이라서. 네. 예, 그래서 그러네.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예, 3월 새로운 어떤 느낌이나 각오 어떠세요? 소장님은요? 근데 저는 3월 달이 되니까 네. 올해가 벌써 3월인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할 일이 많은데 서둘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저하고 2월 2일에 쿠르드족의 눈물편 이제 처음 업데이트돼서 올라가고요. 네. 3월 2일이니까 딱 한 달 됐어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어떠신가요? 저 괜찮은가요? 당연히 같이 한 이후로 예. 더 반응들이 좋으시고 저도 물론 훨씬 말하기가 더 부담이 덜 되고요. 많이 뭐라고 할까요? 좀 옆에서 받쳐주시니까 훨씬 편하죠, 저도. 네, 감사합니다. 둘 다 목소리가 좋다고 칭찬해 주시는 말씀들은 좋은데요. 가끔 댓글 보면은 소장님 목소리도 좋고 제 목소리도 좋아서 이것도 졸리대요. 좀 목소리를 키워야 되나? 네, 그래서 좀 더 활기차게 진행을 네. 좀 해달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가 이제 3월이니까는 좀 더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밖에서 본 한국,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지난 2월 27일 화요일에 방송이 되었던 내용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날 어떤 소식을 전하셨었나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날은 우리 최근에 이제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워낙에 많은 외신들이 올림픽 이야기를 했어요. 네. 외신들이 주로 한국 소식을 이제 보도를 할 때 여러 가지가 이제 있지만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보통 이제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 네. 그런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번 기간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올림픽 이야기가 이제 제일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올림픽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외신 보도들이 어떻게 올림픽을 보고 있었는지 네. 그 이야기를 주로 다뤘었죠. 재밌겠네요. 이번에 시작 전에는 사실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우려가 또 한편으로는 또 있었던 점도 네. 있었는데, 네. 그래도 무사히 아주 즐겁게 잘 폐막식까지 해서 잘 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전 국민들이 다 그러셨겠지만, 국내적으로는 컬링 팀이, 여자 컬링 팀의 재미가, 경기 보는 재미도 그렇고 컬링이라는 경기에 대한 것도 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컬링 관련 보도도 많이 나왔었어요. 외신에서요. 외신들이. 예, 네. 그 부분도 되게 궁금해요.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쇼트트랙이었던가요? 네네. 김아랑 선수가. 아, 네네. 네. 근데 저는 경기 내용 잘 안 보고 예. 김아랑 선수가 도착한 뒤에 이렇게 선글라스 이빨에 이렇게 물고 이렇게 웃는 모습. 네. 그게 제일 인상에 남아요. 그러니까 이번 올림픽에서 어떻게 보면 비인기 종목이었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못 받기도 했었고, 우리가 동계올림픽 때는 쇼트트랙에 사실은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또 많이 가졌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네.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취약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메달이 많이 나오고 참 열심히 한 선수들과 그동안 이렇게 지원과 후원이 끊임없이 잘 돼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저는 올림픽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지만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우리가 스포츠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스포츠 운동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통은 우리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게 이제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정신적으로 건강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스포츠 종목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사회화되고, 그러면서 무슨 산업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순 그 돈 경제 논리로 이제 번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주종이 이렇게 전복되는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 그럼 보통 우린 스포츠 좋아하세요? 그럼 좋아해요. 그런데 뭘 좋아하냐면은 주말에 TV 앞에 앉아서 옆에 맥주 캔 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뭐 안주 먹으면서 프로야구 보고 뭐 이런 걸 스포츠 좋아한다고 흔히들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즐기는 것보다는 보는 거. 그러니까는 그거는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내 몸 건강에는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스포츠라고 하는 것에서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스포츠가 많이 발달한 나라의 경우는 그 생활 스포츠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것이 산업화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의 경우는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뭐 딛고 일어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참 감동적이고 좋은 얘기일 수 있는데, 반면에 그 이면에는 그 소위 우리 엘리트 스포츠라고 하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저변도 없는데 몇몇 소수 선수들을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메달을 위한, 그러니까 결국은 저변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컬링팀 같은 경우도 그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선수층이 굉장히 두텁다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보니까는 그 일본 팀의 그 주장이었던 분도 부모님부터 컬링을 계속 해왔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컬링을 하고 그 역사 자체도 꽤 길고, 그러니까 나이는 20대인데 구력이 20년이래요. 그러니까는 6살 때부터 컬링을 시작해서, 근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그냥 주변에서 자연적으로 좀 됐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26살인데 구력이 20년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컬링뿐만이 아니라 쇼트트랙도 그렇고 물론 그 모든 스포츠, 동계 스포츠가 특히 이제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일상 국민들의 건강과는 무관한 그 엘리트 스포츠를 위한 그런 스포츠. 그래서 이제 금메달,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일반 국민한테는 그들이 금메달을 땄을 때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메달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운동을 하든 말든 우리가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메달에 집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포츠를 즐기면은 그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정현 선수 네, 테니스. 테니스로.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썩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테니스는 좀 좋아했었어요. 네. 그래서 테니스를 즐기고 치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현 선수의 경기를 보면은 그 선수의 멋진 퍼포먼스 이런 게 보이면서 정말 잘한다, 그걸 즐기거든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지는 잘 모르고 저 사람이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가는 그쵸.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나치게 어떤 그 성과를 위해서 일부 엘리트를 키워서 금메달을 따서 뭐 이런 거기에 관심보다는 내 스포츠, 그다음에 내 주변에는 어떤 운동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서 이렇게 저변이 늘어나면서 서서히 자연스럽게 스포츠 강국이 되는 것이 좀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은 지금부터 또 시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도 역시 관심이네요. 네. 예, 관심이 생기고, 저도 정현 선수 경기 보면서 나도 테니스 한번 해볼까? 근데 뭐 선수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쳐볼까? 날도 이제 따뜻해지고 봄이고 이러면은 테니스 한번 배워보면 되게 재밌겠다. 근데 그 경기를 통해서 이슈화가 좀 되고 이러면서 테니스에 이렇게 소장님처럼, 공장장님처럼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더 재밌게 그 경기를 보셨을 것 같고, 저처럼 그냥 오며 가며 보다가 이번에 그 정현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되게 확 다르게 이제 또 테니스가 다가오는 거예요. 되게 멋있는 경기구나, 되게 재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한번 이번에는, 올 봄에는 한번 보는 스포츠 말고 한번 즐기는 스포츠 쪽으로 한번 운동을 하나씩 이렇게 가져보시는 거, 취미로 가져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 한번 이제 들어가 볼까요? 네, 예. 올림픽 얘기할 때 그 외신 기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많이 보도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운동 경기도 경기지만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계속 24시간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자는 거, 먹는 거, 뭐 이동하는 거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이제 있었던 경험했던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하고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도하는 게 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독일의 그 베를리너 자이퉁이라는 신문이 지난 2월 18일 날 보도한 내용이 재밌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독특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외국인들이 다가갈 때 부탁을 하려고 다가갈 때 부탁하는 건 외국인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들어주면은 그 외국인들이 고마웠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도와주면서 고맙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버스를 탄다던가 네. 아니면 기자들이니까 인터뷰 구역이 어딘지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네. 뭐 아니면 이제 보안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통과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기자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피곤할 수도 있고 뭐 남의 나라 문화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짜증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짜증이 날 때마다 이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미안하다, 고맙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기자, 그 벨류나 자이퉁 기자 같은 경우에 이 기사를 쓴 기자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보안 시스템은 나를 위한 거였는데 내가 짜증내고 저 사람들이 고마워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이제 프랑스에 있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경찰들이 굉장히 고압적이었었어요. 거기 그때도.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뭐 많은 그 자료 이런 볼 때 보면은 굉장히 거기도 경찰이 고압적으로 보이던데. 그러면 다른 나라도 중국이나 뭐 제가 가본 나라들 같은 경우도 다 경찰이 그렇게 우리나라 같이 편안한 좀 친절한 그런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뭘까요? 외국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데 우리 정서일까요? 이런 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누굴 도와주면서 내가 더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를리너 자이퉁 기자가 이 느낀 게 그거라는 거예요. 왜 도와주는 사람이 고맙다 그러지? 도움을 받는 사람이 고마운 건데.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서 뭔가 좀 한국 사람들 특이하다, 굉장히 친절하다, 뭔가 좋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 보기엔 낯설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사진을 찍어달라고 휴대폰 건네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찍어준 사람이 고맙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되게 특이했다는 거예요. 습관이 됐나? 몸에 뱄나? 이렇게 주면서 고맙습니다. 그럼 예, 고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글쎄, 그래서 그 고맙다는 말은 저는 오히려 제가 많이 있었던 그 외국이 이제 프랑스니까 네. 프랑스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그 사람들이 고맙다는 말을 참 많이 한다고 느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니면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그냥 하는 말 이런 말들이 모르는 사람들끼리 잘 안 하잖아요. 길에서 마주친다던가 이럴 때 잘 안 하는데 뭔가와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그때는 굉장히 어떤 그 친절을 베풀고 어떤 관계에 더 깊이 다가가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네. 누가 이제 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인사 안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엘리베이터에 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저는 근데 옛날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버님 댁을 가려고 이제 탔는데 어떤 남자가 타서 인사를 해요. 그리고 고개를 확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다른 아주머니한테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딸 이쁘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왜 그러지? 나중에 이 사람 내린 다음에 이제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사람끼리 이야기를 한데 들어봤더니 거기 지역 국회의원이었대요. 아, 그분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쵸?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프랑스의 경우는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누군가가 있으면 항상 그냥 인사를 하거든요. 뭐라고 인사를 해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눈인사 정도만이 아니, 아니라 입으로. 예.
안녕하세요. 그럼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리고 웃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 정서에는 또 안 맞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부족했다고 느꼈던 것이 제가 뭐였냐면은 그냥 타인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너무 차갑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계기가 됐던 간에 관계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러면 굉장히 친절해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사진 찍으러 부탁을 했다던가 이럴 때 그러면 어떤 관계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확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이제 그 서구 사람들보다 굉장히 훨씬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친절해지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족 문화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어떤 관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가장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족 간의 그 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어느 나라의 문화보다도 끈끈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밖으로 나갈수록 그게 이제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서구 문화는 상대적으로 조금 가정의 어떤 그런 그 유대 관계는 조금 더 느슨하고 그렇다고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근데 우리보다 느슨하고 그다음에 그 특별한 나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그냥 이 땅 위에서 그냥 같이 숨쉬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연대 의식을 조금 더 느끼고 그런 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문화하고 이 서구 문화하고 좀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건 서로가 이제 낯설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외국 네. 사람들이 보면 우리의 그런 점이 또 좀 낯설고 네. 우리는 모르는 사람하고 그렇게 엘리베이터에서 그러니까 외국 여행을 갔다 오면요. 외국에서는 막 이렇게 인사를 진짜 외국 문화니까 또 그 문화에 맞게 나보고 인사를 해주니까 나도 같이 뭐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다 한국을 다시 이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집으로 오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옆집 사람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옆집 사람 뭐지? 혹은 이거 있어요. 전번에 누가 인사를 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인가? 내가 근데 몰라봤나? 뭐 이런 거. 근데 사실은 그냥 인사한 거예요. 이웃하고 그냥 네. 이렇게 알고 지내려고. 근데 사실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옆집 사람하고도 인사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며 가며 얼굴은 아는데도 눈 인사조차도 좀 개인 잘안 차이도 하게 돼요. 물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그게 서글서글하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잘 다가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웃하고 인사하고 지내고 그런 걸 잘 못하는데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또 다음 건이 어떤 건가요? 그 이제 전통 문화와 관련된 거 있잖아요. 아까 그거. 네네. 그거는 말고 이제 전통 문화 말고 현대적 국가 이미지에 대한 찬사도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The Diplomat라고 하는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또 전문으로 하고 이제 그런 매체에서 보도가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올림픽이 항상 그 주최국의 그 국가 홍보 그 기회가 되는 거였잖아요. 올림픽이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이번에도 평창 동계올림픽도 한국의 이미지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었는데 그 이번에 우리 올림픽이 예산이 그리 많지가 않았죠. 네. 직전에 그 소치 동계올림픽에 비해서도 예산이 굉장히 적었고, 근데 그런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잘 치러졌다. 맞아요. 이런 찬사는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외신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잘 치렀다. 그렇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이 중견국이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중견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자면은 뭐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 말고 네. 예를 들어 스웨덴이라든가 또 기타 어떤 나라 있죠.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제 무대에서 외교 무대에서 그 어떤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만약에 그 강대국끼리의 관계에서도 일이 꼬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이 풀리지 않은 그런 경우에 그 뒤에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주고 어떻게 뭐 다리를 놔주고 그 교섭을 해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소위 외교에서의 중견 국가들의 역할인데,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었죠. 네. 이번에 그 시리아 사태 때도 유엔에서 휴전 결의안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초안을 이제 스웨덴과 또 쿠웨이트랑 이런 나라들에서 얼른 써가지고 이제 해보자 이런 역할들을 해왔는데, 그런 국제 무대에서의 어떤 그 일련의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의 위치에 맞는
그런 역할들 우리가 너무 못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잘 해오지 않았냐. 올림픽, 하계 올림픽 치렀죠. 동계 올림픽 치렀죠. 그리고 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랑 월드컵 이게 4대 뭐 스포츠 대회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G20, G20도 했죠. 그 기타 굉장히 그 국제 행사들 많이 치렀고 할 때마다 우리가 왜 외국 행사들 보면은 쟤네 저 뭐냐 좀 어설프고 뭐 그런 행사들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치른 행사들 중에서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무난하게 잘 치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영향을 보여줬으면 이제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좀 할 때가 됐다. 그쵸.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주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제 뉴스 같은 것들을 다룰 때도 언론들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외신들을 받아서 외신이 이렇게 보도했다. 이런 게만 뭐라고 국한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들을 외신들이 어떻게 봤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가치가 있죠 나름대로. 그쵸. 왜냐하면 그거는 바깥에서 보는 새로운 시각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시각을 바깥에서 이제 제공받는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시리아 사태가 났다. 우리는 전혀 그 정보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외신들의 보도에 근거해서만 정보를 얻는다는 거죠. 네네. 그런 의미에서 외교 무대, 그다음에 언론 이런 데에서 우리가 중견국으로서의 그런 역할이 역할을. 너무 약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취지의 어떤 그 보도였습니다. 네네. 맞네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런 행사를 치러낼 때 우리가 이번에 뭐 종합 7위였죠 아마 제 기억에는 스포츠 잘한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특히 주최국이라면은 그 주최를 한 그 속속들이 다 보이잖아요. 네. 한국을 이제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나라의 어떤 품격이 그대로 드러나죠. 저는 뭐 이번 전에 2년 전에도 그 브라질에서도 올림픽을 했고 또 그 전에 소치에서 또 올림픽을 했고 그 전에도 이제 등등 계속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국제 행사도 우리가 많이 보는데 볼 때마다 이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숙한 그런 게 보이고 하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어떤 국가의 품격이 드러나죠. 그런 면에서 잘 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우리나라가 외형적으로만 중견국이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우리가 참 그냥 한국 정서도 또 그럴 수 있지만은 밖으로 보여지는 거에 사실은 신경을 좀 많이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중견국이 맞는데 사실 이건 우리끼리의 반성이라면 내실도 진짜 우리가 중견국으로 실제적으로 갖추어져 있는가 이런 부분도 조금 저는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겸손함이 좀 있는 정서라서 그런가 왜 우리 개인적으로도 개입하고 싶은데 내가 오지랖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이제 국가적인 문제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도 누구랑 싸우고 있어도 어느 정도 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말려야지 이러다가도 에휴 뭐 둘이 알아서 하겠지 뭐 내가 껴들어서 괜히 일 크게 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왜 개입하기를 주저하는 거 뭐 미투도 어쩌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들의 일이니까 뭐 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면서 목소리 못 내고 좀 이렇게 뒤로 물러나거나 가만히 있는 거 이런 말도 있네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고 하는 옛말도 아닌데 옛말도 있고 하니까 혹시 그런 면들 때문일까? 왜 그러면 중견국으로서의 외신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예를 들어 시리아 내전이라던가 이런 거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왜 중견국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공장장님의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더 디플로매트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네.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지적이었던 것이 지금까지 왜 못했냐 꼭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거를 할 만한 위치는 사실은 아니었던 것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 제코가 석자고 네.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한반도 그 문제가 워낙에 우리 문제도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가 외교 혹은 그 국제 뉴스 이렇게 얘기하면 주로 한반도 주변에 국한된 그런 면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제도 지금 급해 죽겠는데 다른 데까지 시선을 돌릴 만큼 그런 여력은 없었다. 이제 그런 면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극복할 필요가 있고 뭐 약간의 다른 논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꾸 그 우리를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스스로의 비판 이런 거는 항상 필요한데 비판은 있는 걸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정화 노력 이런 게 필요한 건 맞지만 없는 거를 지어내서 이렇게 뭐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 같은 사안을 일부러 이렇게 그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패싱 코리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거든요. 패싱 코리아 우리가 이게 그렇게 보려고 하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뭐 이 다른 시간에도 말씀을 아마 비슷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 지금 우리나라의 역할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뭐라고 할까 그 당사자가 아닐 수 있는 그런 게 있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핵 문제 같은 경우도 그 엄밀히 따지면 그 외국에서도 다 그렇게 보고 있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의 문제가 더 커요. 우리나라가 그 직접적인 당사자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거는 남쪽을 겨냥한 게 아니라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미국에 대한 대항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위기의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중재자 역할도 있단 말이에요.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북한하고 미국하고 뭐 한마디 경기를 치르면 우리는 거기서 심판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왜 경기에 못 껴?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심판 보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경기를 껴요? 그러니까 중재자로서의 역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심판 보고 왜 안 뛰어? 패싱 코리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격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같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정리를 하자면 잘 치러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도 있죠. 올림픽이 너무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는데, 뭐 이건 순수한 스포츠 정신,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순수한 스포츠 정신은 없어요. 올림픽에는. 순수한 스포츠 정신 하려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그 저변 스포츠가 확대가 되는 것이 순수한 스포츠 정신이지 올림픽 유치하는 순간부터는 순수한 스포츠 정신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그런 건 헛소리이고 그 올림픽이라는 것의 출발부터가 우리가 정치적이다. 그렇죠. 왜 올림픽이 왜 만들어졌어요? 전쟁, 분쟁 이런 거 좀 하지 말자고 만드는 게 올림픽이었던 말이죠. 그러니까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왜냐하면 막 몸이 들끓잖아요. 좀 쑤신 사람처럼 뭐 할 거 없나? 이걸 놔두니까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는 이걸 차라리 그러면은 스포츠로.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한번 붙어봐라. 그러면서 생긴 게 올림픽 스포츠란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는 무기 내려놓고 휴전하자 이거죠. 그 정신이 지금까지도 내려와서 휴전 결의안까지 이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올림픽은 정치라고 하는 것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 올림픽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정치 올림픽이 돼서는 안 되죠. 근데 올림픽 정치 이거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수식 관계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 문제라는 것이죠. 올림픽이 정치 노름에 이게 놀아나는 그러니까 정치에 희생이 되는 그런 올림픽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거꾸로 올림픽 정치라고 했을 때는 올림픽이 정치를 수식하잖아요. 올림픽이 그 육체의 대제전을 통해서 평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은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 앞으로 나가게 만들 수 있는
진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숭고한 올림픽 정신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올림픽이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가치가 있는 올림픽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 올림픽은 우리가 그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올림픽 정치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올림픽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또 뭐 다른 이야기를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네. 그 소프트 파워 뭐 이런 얘기 아까 중견 국가로서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소프트 파워 이야기가 이제 관련이 되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은 한국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많은 외국 문화에 나간 것들이 케이팝 뭐 영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번 평창 올림픽과 같은 이제 스포츠도 그랬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문화로서의 그 강국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자질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중견국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아까 디플로매트도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근데 이게 저는 또 다른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그 응원 문화, 거리 응원 문화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처음 보는 문화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 촛불 혁명 같은 경우도 네. 그런 시위는 처음 봤을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직접 이제 가보신 분들 다 느꼈겠지만, 누구 조직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앞하고 뒷골목하고 다 완전히 딱 나눠져 가지고 뒤에서는 뒷골목에서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젊은이들이 쓰레기 큰 봉투를 들고 맞아요. 기다리고 다, 서 있어요. 여기다 버리라. 나가면 버릴 데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집회가 끝나고 나면 싹 치워져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보면 언제 깨끗하잖아요.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돼 맞아요. 있잖아요. 이게 외국에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2002년 월드컵 때 응원 문화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이게 어떤 그 에너지 분산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그 에너지가 분산이 되면은 한 곳으로 그 원래 내가 이게 모이려고 했던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 네. 목표물을 나가는 데 있어서 뭐라고 할까 동력이 더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학에서도 이런 거 있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고 표현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문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문학을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학이 어떤 문학이냐면 외설 문학이에요. 외설 문학만큼 그 영화도 마찬가지. 외설 영화만큼 다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드러내고 표현 다 드러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니까 감정을 잘 드러내는 건 외설 문학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설 문학을 좋은 문학이라고 꼭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딱 답이 나오죠. 바로 분산되지 않고 정제할 때 정제되면서 그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어떤 방향으로 한 곳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집중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승화된 문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즉흥적인 기분이 나는 대로 감정이 흐르는 대로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지르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승화된 어떤 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응원 그다음에 뭐 시위 다 마찬가지인데 시위하는 것도 우리가 분노가 있으니까 시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노를 즉흥적인 감정으로 표출을 할 때는 그게 정말 내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로 정확하게 메시지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런 시위나 응원이나 이런 문화들 그것들도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성숙한 그 어떤 그 승화된 네. 그런 운동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면으로도 또 갈 수가 있느냐면은 그 민주화 이전에 우리 경제 산업화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하잖아요. 산업화 시대는 참 누구 덕분에 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아직까지도 소위 인류 기업들에 들어가면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재 한 명이 1000명을 키운다. 네. 근데 그거는 그 사실관계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폭발적인 그 에너지 힘은 그 민중들의 정제된 그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어떤 그 천재가 나타나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어떤 혁명도 그런 혁명은 없었고, 전 세계에서 경제 발전의 어떤 예도 그런 예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 그 당시에도 어떤 뭐 일부 뭐 누구 천재가 나타나서 누굴 이끌었다,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그 한국 국민들의 그 정제된 힘, 그다음에 승화된 에너지, 그런 것들이 키웠다. 이제 그게 이제 이번에 그 영국이 어디였더라고요? 파이낸셜 타임스 그 신문이 22일 날 보도한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뭘 얘기했냐면, 아까 이제 컬링 네. 얘기하셨잖아요. 그 컬링 팀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한국의 그 힘이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했어요. 뭐냐면은 컬링 팀 이야기 우리도 많이 보도가 돼서 아시잖아요. 네. 경북 의성에 네. 그냥 마늘로 유명한, 그러니까 우리 그 컬링 대표팀들은 마늘 소녀라는 말 싫어한다면서요. 갈릭 걸스라고 나왔더라고요. 네, 싫어한다고 하는데, 싫어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난 맨날 그 마늘만 보고 사는, 밖에 나가서까지 마늘 얘기하면 딴 것도 많은데 굳이 뭐 마늘,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난 그게 그 마늘의 힘, 이걸 외신들이 정확하게 짚고, 이거 알아요. 이 소녀들이 싫어한다는 것도 알아요. 소녀라고 하면 안 돼. 20대죠. 이분들이 네. 그 갈릭 소녀라는 말을 싫어한다는 것도 알면서도 계속 써요. 그게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들이 이 별명을 포기하기 싫은 것 같은 게, 이거만큼 한국을 제대로 드러내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마늘밭밖에 없는 그 맨 땅에다가 그 컬링 경기장을 뚝 세울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냐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랬더니 또 그 당시 여고생들이었잖아요. 여고생들이 몇 명이 놀 거 없으니까 그쪽으로 모여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그럴 만한, 그러니까 미리 선견이 있었고, 그랬더니 만들어 놨더니 그 소녀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결의를 보여줬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나왔었어요, 이 네. 신문에서. 그러면서 그 몇몇 안 되는 그 안에서 이제 결국은 은메달까지 이번에 땄잖아요. 네. 은메달 따기 전의 기사였지만, 이게 그래서 한국의 과거의 산업화 시대 때의 한국의 모습을 그대로 축소해서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그 내용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한국의 이제 조선소라든가 중공업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그쪽 경북, 경남 이런 쪽에 많이 지어졌잖아요. 그 시설들이. 그때도 처음에 지어질 때는 저게 뭔데 이게 가능한가 뭐 이런, 마치 이번에 그 의성 주민들이 그랬다고 외신들이 여기 이번에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뭐였냐면 컬링 경기장에서 이제 컬링을 하니까 네. 그랬다 그래요. 왜 얼음 위에서 요강을 굴리냐 그랬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지금 아마 의성 주민들 중에서 컬링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갑자기 조선소를, 그것도 왜 돈도 없는데 빚 내서 지었잖아요. 그랬을 때 저걸 지어서 뭘 한 데 쓰는지. 근데 그러니까는 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과, 그 다음에 만들어 놓으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해내겠다는 그런 결의, 이게 우리나라의 그 경제 발전 성공 신화와 이번에 컬링 대표팀의 그 성공 신화가 닮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좀 멀리 내다보면서 지금부터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랬을 때, 근데 보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뚝딱 저렇게 진짜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그 컬링 여자 선수 팀들이 이렇게 이제 이슈화가 되면서 영상들이 많이 떴어요. 고등학교 때 인터뷰 영상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은 어머 저 때부터 저렇게 했었었구나, 이걸 이제 새삼스럽게 또 더 느끼는 거죠. 맞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네. 또 뭐.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이야기를 했었죠. 네네. 또 뭐 다른 것도 어떤 소식인가요? 뭐 그 외에는 또 이번 I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올림픽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 로시스카야 가제타라는 신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바로 평창에 이미 와 있었다. 이런 21자 보도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CNN 방송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의 하이테크 쇼 그리고 왜 우리 이제 3G, 4G 넘어서 이제 그 5G 얘기 왜 하잖아요. 네, 이번 올림픽에는 전 세계 통신사들이 선점을 위해 경쟁하는 5G 기술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언론사인데 그 클라린 같은 경우도 지난 2월 8일 보도에서 역사상 최고의 테크놀로지 올림픽이었다. 뭐 등등 좋은 찬사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그 밖에서 본 한국의 내용들은 네. 다 좀 찬사와 좀 좋게 평가가 된 것 같아요. 예. 물론 그 부정적인 평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없었던 건 아닌데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올림픽에서 우리는 이제 잘 못 느꼈지만 약간의 그 홈 어드밴티지 있었다.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특히 이 행사를 하기 전에 많이 나왔는데 너무 불안하다. 이제 그런 보도들이 주로 많이 있었고. 근데 오히려 이건 거꾸로 거의 끝나갈 즈음에서는 평화 올림픽으로서의 성공적이었다. 이런 보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국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 네. 이렇게 그 17일자 2월 17일 보도에서 평가를 했고 그 외 뭐 이게 제가 몇 가지만 들어드리는데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이제 AP통신 같은 경우에 스포츠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화해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점에서 이번에 올림픽은 승리였다. 이런 보도 11일자 보도에서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너무나 뭐 많이 나왔지만 남북 아이스 하키 여자 하키 단일팀 USA 투데이가 역사에 남을 경기를 했다. 그리고 뭐 그 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 김여정 부부장 또 관중들하고 지켜본 것 이게 올림픽이 조성하고 촉진해야 할 화합의 모습이었다. 이런 평가를 LA 타임스에서 내기도 했고요. 네. 등등. 그 올림픽이 저물어 갈 즈음에 이제 르몽드 신문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죠. 남북 화해를 이뤄야 하는 의지 그리고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올림픽. 그래서 강경 입장에 있는 그리고 동맹국 미국을 달래야 하는 그런 필요성. 그 둘 사이에서 그러니까 남북 화해와 그 미국을 달래야 되는 그 사이에서 아주 좁은 길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북한과의 대화에 반대할 줄만 아는 이거는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제 표현이 아니고 르몽드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드린 거예요. 네. 북한과의 대화에 반대만 할 줄 아는 야당의 무기력함은 오히려 도움을 줬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 표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번 평창올림픽의 승자는 한국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그 25일자 그 르몽드 분석 기사에서 보도를 했죠. 네, 네. 네, 여기까지 하셨던 거죠. 네네. 지난주 화요일에요. 네. 예. 이번에는 평창 올림픽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 그리고 밖에서 본 한국에 대한 내용들을 또 이렇게 지난주 방송하신 거를 우리가 같이 지금 해봤고요. 이제 3월 9일부터는 또 제12회 평창 패럴림픽이 그렇죠. 또 시작되지요. 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이렇게 잘 마쳤다고 해서 또 여기서 관심 끊지 마시고 우리가 또 패럴림픽에도 또 관심 가지고 18일까지 진행한다고 하네요. 네. 예. 그래서 많은 관심 또 끝까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기에서 굉장히 감동을 또 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방송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 평창 올림픽 이렇게 경기 중계해주고 이랬던 것처럼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방송에서의 또 보도가 얼마만큼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가 많이 되면 아무래도 이슈화가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데 보도가 많이 안 되면 또 찾아서 봐야 되고 이게 닭이냐 달걀이냐 문제인데 방송국 입장에서도 네. 많이 찾아야 보도를 하게 돼요. 그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많이 우리가 찾아줘야 되나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패럴림픽에도 또 관심 가지시고 3월 9일부터 또 시작되니까는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밖에서 본 한국 여기까지 하고요. 소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 다 해주셨고요.
그 올림픽이라는 그 중요한 행사 우리 잘 치러냈는데 올림픽 스포츠로서의 그 의미도 있지만은 그 행사로서의 이벤트로서의 의미 이건 무시 못할 어떤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 면에서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 우리가 잘 치렀고 이런 것들은 어떤 국민들이 그 잘 뭐라고 할까요? 현명한 중심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한참 그 지난해까지 북한하고 미국하고 서로 물어뜯고 그럴 때 외신에서 전해 들어오는 그런 외국의 반응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해했거든요. 네. 저 진짜 전쟁 나겠다. 한국 뭐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많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이렇게 해주는 그런 면이 있었죠. 우리가 과거에 몇십 년 전만 해도 라면 사고 뭐 지하실 어디냐 난리가 났었는데 주가 막 폭락하고 근데 지금은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고 우리 일반적인 민간인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고 이런 잘 침착하게 중심을 잡아준 덕에 더 이상 이제 그런 것 소위 말해서 북풍 이런 건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걸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또 평창올림픽 잘 마쳤으니까 큰 행사 어떻게 보면 치른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이 큰 행사를 치르느라고 우리가 또 조금 관심을 좀 스포츠에 집중하느라고 우리가 또 조금 이렇게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부터 이제 그 부분들을 또 우리가 다시 또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또 펼쳐질 거예요. 올림픽 요 끝내느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신경 못 썼던 부분들, 그 이후 부분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공장장님? 많이 있죠. 네. 그 뭐 기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있으면은 6월이면은 지방선거도 있지만, 그렇죠. 그 정치적인 논리로 다시 또 휩쓸러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잊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근무 시간 단축 이번에 이제 나왔잖아요. 이게 네. 또 분명히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하는 그런 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든지 대비를 하려면 좀 알아야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관심을 가지고 일반 시민이라면은 기본적인 어떤 시사 같은 데는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올림픽 이렇게 잘 끝냈습니다. 이제부터 또다시 3월부터 산뜻하게 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또 관심 가지고 또 더, 좋은 출발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